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애청하는 유튜브에 제 사연 한번 띄워볼까 해요. 속담에 여자 팔자는 뒤웅박 팔자라고 있지요. 여러분께서는 이 속담이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셔요? 전 이 속담이 아주 꼭 저에게 들어맞는 말 같거든요. 나름 똑똑하다고 자부하던 제가 남편 하나 잘못 만나서 진짜 뒤웅박 팔자를 살았지 뭡니까? 28부터 제 젊은 시기를 날리고 말았던 그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처녀 시절 전 중견기업의 재무팀을 다니던 나름 잘나가는 여성이었습니다. 근 키에 늘씬한 몸매, 그리고 회사 일도 잘하는 자존심 높은 사람이었죠. 새로 오신 팀장님 환영 회식이 벌어지고 있던 술집에서 전 큰 위기를 맞았어요. 팀장님은 제 사정도 모르고 저에게 술을 계속 먹이시는 거였어요. 전 선천적으로 알코올 알레르기가 있어서 조금만 술이 들어가도 몸이 변해버리죠. 분위기상 거절하지 못하고 한 잔 마셨다가 얼굴은 물론이고 몸 전체가 빨갛고 두드러기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당황스러웠죠. 그때 화장실에서 나오던 어떤 남자가 저를 보더니 홍당무 여인이다. 온통 빨갛잖아. 이보세요. 그렇게 놀리실 일이 아니거든요. 저 알코올 알레르기 때문에 지금 목이 붓고 너무 아프고 힘들다고요. 너무 아픈 나머지 저답지 않게 눈물까지 또르륵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에 미안해하던 남자는 초면인 저를 직접 병원에 데려다주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알레르기 약을 맞고 증상이 호전되자 마음이 놓인 저는 그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너스레를 떨었어요. 고마운 건 알겠고 사람이 은혜는 갚아야 하는 거 알죠? 나에게 눈물로 호소해서 여기까지 동행했으니까 적어도 3번은 술, 아니 밥을 사셔야 합니다. 후일 그 남자는 제 남편이 되어버렸고 이날 첫 만남을 회상하면서 본심을 고백했죠. 그때는 당신이 어리고 처녀여서 그랬나? 얼굴이 빨간데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청초하던지. 한눈에 반해서는 이 여자가 내 운명의 여자구나 싶었지. 그리고 뒤이어 머리를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말도 했지만요. 근데 지금은 여자가 왜 이렇게 억세고 귀여운 맛이 없어? 제대로 술을 배워볼 생각은 없을까? 당신이 술도 못하니까 같이 놀아도 재미가 없다고. 저와 정반대로 남편은 술을 아무리 마셔도 숙취도 별로 없고 쌩쌩하게 잘 노는 사람이에요. 특히 술 마시고 재미나게 노는 데는 한국 1등일걸요. 이게 집안 내력인지 남편의 여동생인 시누이 시어머니까지 시댁 집안 분들 다 술 좋아하고 유흥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였다 하면 술 마시고 알 수 없는 게임들을 해가면서 정말 재밌게 노는 것이 특기죠. 일례로 몇 년 전 친정 부모님이 오랜만에 상경해서 저희 집에 들리셨는데 일찍 퇴근하겠다던 남편은 감감무소식이었어요. 아유, 애들 아빠가 회사 일로 바쁜가 보지. 괜히 우리 왔다고 퇴근하지 마라. 이만 고향에 내려간다. 이렇게 부모님은 사위 얼굴도 못 보고 가셨고 성이 잔뜩 난 채로 남편에게 전화해보니 우리 마누라, 나 지금 우리 집에 와 있어. 왜 이긴? 우리 엄마랑 선영이랑 가족 단합회 겸 밥 먹고 술 마시고 있지. 시댁 가족끼리 참 사이가 좋고 화목하구나 싶어 결혼 초기에는 긍정적으로 보였지만 친정 부모님과 약속도 무시하고 부어라 마셔라 술판일 것이 뻔해서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제 속도 모르고 이미 취한 남편은 저보고 시댁에 건너와서 같이 놀자고 했죠. 지금 방에서 자고 있는 우리 애들은 어쩌고. 당신이나 열심히 놀다가 오셔. 내일 꼭 우리 부모님께 회사에서 바빠서 못 뵙게 되어 죄송하다고 연락드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얼마나 늦게까지 놀았던지 회사에 지각하고 말았지요. 우리 남편은 좋게 보면 성격이 화통하고 유쾌한 남자이지만 나쁘게 보면 유흥을 즐기고 술과 바깥 생활을 즐기는 풍은아와 같았습니다. 남자들 흔히들 하는 핑계 있죠. 바깥 일하고 사회에 있다 보면 술 마시는 일은 의뢰 있지. 그런데 요즘 시대는 많이 바뀌었답니다. 저도 지금 과장 직급으로 회사 후배들을 대할 때면 깜짝깜짝 놀라요. 갑작스러운 회식을 잡기란 하늘의 별 따기이며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부하에게 술 한 잔이라도 강요하면 바로 다음날 인사과에 고발하니까요. 술 관련 사건 사고가 직장에서 많이 벌어지다 보니 회사 차원에서도 술자리 회식은 자제하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외부에서 식사하는 것을 회식으로 대체하는 문화가 널리 퍼졌죠. 물론 이런 간단한 회식조차 거부하는 이기적인 젊은 사원도 있습니다. 과장님, 점심시간은 제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제 시간을 뺏는 점심 회식은 갈 수 없겠네요. 이렇게 카카오톡 메시지 한 줄로 단칼에 거부하는 적도 있어서 후배들 눈치 봐가면서 회식을 잡아야 하죠. 이런 기업 문화에서 남편 말 맞다나 직장 일 때문에 술 마시고 다닌다? 이야말로 어불성설이 따로 없지요.
술 좋아하는 남자야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이쯤이면 저도 참고 넘어가겠어요. 구독자 여러분 중에도 그런 남편으로 곤욕을 당한 분들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술자리에 여자도 함께 마시는 저질 문화를 좋아합니다. 멍청하게 연애할 때는 왜 이런 점을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나 철두철미한지 저와 데이트를 마치고 집에 가는 척 속이고 친구들과 야심한 시각에 술 마시고 새벽까지 놀았던 것이죠. 신혼 때는 순진하게도 보통의 술집에서 친구들과 마시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친구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야, 지난번 그 노래방은 별로였어. 술 종류도 몇 개 없고 온다는 도우미 들 수질이 진짜 영 아니더라. 그중 한 명은 거의 50대 아줌마던데? 결혼 1년 차에 남편이 도우미 있는 노래방에서 술 마시는 것을 잡아냈고요. 결혼 2년 차에 룸사롱에서 술김에 잘못 긁은 카드값을 보고 이미 진작부터 그런 곳을 출입하는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젖먹이 아기였던 시절 이 문제로 남편과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어요. 또 이 인간은 일이 벌어지면 사과를 꾸벅 잘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빌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화가 났다 해도 그의 애교에 녹아버려서 며칠 뒤면 풀리고 말았죠. 하지만 바람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차에서 새빨간 여자 립스틱을 발견하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아주 시모에게 가서 일러 바쳤어요. 우리 남편이 술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룸사롱 노래방이며 여자 끼고 술 마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람까지 피우고 다니는 것 같다고요. 전 이것만은 눈 감아줄 수 없습니다. 어머님께서 단단히 혼내주세요. 제 예상과 달리 시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시 도둑질은 못한다더니만 제 아비 젊을 때 하던 짓을 그대로 하네. 자고로 남자가 술, 도박, 여자 이 중에서 한 가지 문제만 갖고 있으면 다행이다. 다 그러고 살아. 네가 남편 술 문제에 부들거리니까 오히려 남편이 너한테 기눌려서 그런 거 아니겠냐? 아량으로 남자 품고 살다 보면 다 제 마누라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 막말로 우리 애가 남의 집 여자랑 입 맞추기랬냐 여관을 갔냐? 아니, 어머님은 시아버님 때문에 그리 속 썩으셔놓고 아들은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확실한 거 아니면 괜히 의심해서 부부싸움 키우지 말라는 게지. 의부증이라는 것도 있지 않냐? 우리 애가 워낙 잘생기고 여자들이 따라야 말이지. 도리어 시모는 흐뭇하게 자기 아들을 보며 웃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미치고 팔짝 뛰겠지만 여자 물건이 발견된 것만으로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확신을 굳히긴 어려웠습니다. 그 립스틱 회사에 가져가니까 밑에 여자 대리가 자기 거라고 하더라고. 지난번에 같이 거래처 갈 때 내 차에 탔는데 아마 그날 떨어진 모양이야. 내가 술집 다니면서 당신 속썩이긴 해도 당신 두고 절대 바람은 안 피운다고. 제가 발견했던 것 외에 다른 증거는 찾을 수 없었고 남편도 전과 다른 모습을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람피지 않았다고 호언장담하는 남편의 말을 믿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남편이 시댁 가족분들과 친하게 지낸다고 했는데 특히 시누이와는 아주 친했습니다. 둘이 옛날부터 함께 공유하지 않는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속을 터놓고 지냈죠. 전화도 매일같이 서로 하는 편이었고요. 그런데 이 남매가 이렇게 더욱 각별해진 것은 7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부터였어요. 건강하고 62세밖에 안 된 젊은 시모의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어머님 장례식에는 사람들이 와서 애도가 아닌 난동을 부렸지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찬찬히 설명해 드릴게요. 공무원이셨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유족연금으로 생활하던 시모는 늘 돈이 부족하다고 불평하셨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진 않으셨죠. 남편처럼 어머님도 외향적이고 활달한 성격으로 동네부터 여기저기 마당발로 지내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인분들과 하는 계도 여러 개 있는 모양이었어요. 가끔 제가 안부 전화를 드리면 어디 개모임에 나와서 갯돈 수금하느라 바쁘니 나중에 통화하자고 하시며 급히 통화를 끊으셨거든요. 개를 해본 적이 없는 저는 그게 무슨 돈이 되나 싶어서 의아했지만 저희에게 돈 내놓으란 말씀 안 하시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어머님 부름으로 회사 일을 마치자마자 시댁에 달려갔습니다.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시모는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들고 가시길래 도망까지 쳐야 하는 건데요. 얼마 동안 나가 계실 거예요? 내가 하던 갯돈을 다 합치면 2억 8천만 원이나 된다. 이번 기회 아니면 이런 큰 돈 내 평생 못 만져볼 거야. 하늘이 내려주신 복이라고. 엄마, 괜찮으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도 하고 전국 방방곡곡 찾아다니면 도주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 걱정 붙들어 매. 내가 그 사람들한테 잡혀서 깜방 가느니 그 자리에서 콱 죽고 말지.
저기 내가 다니는 사찰 승려님한테 부탁해 놓았어. 당분간 절에서 은둔하고 지낼 테니 너희들도 그런 줄 알고 이 엄마 찾지 말고 있어라. 남편과 시모는 울면서 자기 엄마를 배웅하고 시모는 여행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잽싸게 나가버리셨습니다. 갯돈을 들고 튀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종의 사기 범죄와 같은데 남편은 자기 엄마 끼니나 걱정하고 죄의식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잠적해버린 시모는 불과 열흘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나타나고 마셨어요. 병원 응급실 연락받고 가보자 하얀 천으로 얼굴까지 가려져 있었지만 너무 끔찍한 모습이라 전 차마 확인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무단 횡단을 하시던 중 맞은편에서 오는 트럭을 미처 피하지 못하시고 그만 그 자리에서 이미 사망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님 동네에서 몇 번 뵈었던 상인 두 분도 같이 계셨어요. 그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비보로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저 여자 자식들이지? 그럼 우리 개돈 들고 튄 여자에게 뺏긴 돈 당신들이 내놔! 지금 돌아가신 분 앞에서 무슨 상스러운 소리야. 우리 엄마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마당에 돈은 무슨 돈? 그래, 당신 엄마는 하늘에서 벼락 맞은 개지. 남의 피 같은 돈 훔쳐서 달아났다가 우리에게 딱 걸려서 도망치다가 저꼴이 되어버렸잖아. 남편은 상인 아저씨 말을 듣고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당신들이 우리 엄마를 저 지경으로 만들었단 얘기야? 아들인 내가 너희도 똑같은 꼴 만들어주지? 아이고, 불쌍한 우리 엄마. 빚쟁이 피해 도망치다가 목숨까지 잃으셨어. 병원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고 말았다며 남편은 주먹을 휘둘러서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시누이는 통곡하고 울고 있지 남편은 폭행건으로 조사받으러 가버렸으니 남은 며느리와 사위가 시어머님 장례식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장례식장을 찾은 분들은 애도하는 분들보다 돈 내놓으라면서 시모를 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이 광경을 보고 있노라니 사람이 생전에 잘 살지 못하면 그 떠나는 길은 치욕스러워진다는 교훈을 얻었죠. 이렇게 허망하게 시모를 보내고 나자 이제 남편의 친족은 여동생이 시누이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두 남매는 더욱 서로를 의지하고 없어선 못 사는 사이가 되었죠. 부천에 살던 시누이는 자기 남편을 꼬셔서 서울 우리 동네에 이사까지 왔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다 보니 시누이는 더욱 우리 집과 자주 왕래했어요. 가족끼리 가까운 곳에 살면서 지내면 저는 더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시누이를 가까이서 지내보니 시누이는 이기적이고 아나무인인 행동을 자주 보였어요. 그저 장난꾸러기 정도로만 생각했던 시누이의 두 아들들도 생각보다 문제가 많았고요. 우리가 살던 동네는 맨 땅의 주거단지로 개발된 지 얼마 안 되었고 아파트 단지가 세 군데뿐이라 동네가 아주 좁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가 하나씩만 있다 보니 이 동네 사는 학생들도 다 이웃집 자녀들로 대충 사정을 다 알 수가 있었죠. 초등학교 3, 4학년이던 시누이의 아들들은 주변 친구들을 괴롭히고 자주 싸움을 일으키는 소위 문제아였어요. 동네 엄마들을 통해 이러한 소식을 듣고 있지만 남편에게 말하면 하여튼 할 일 없는 아줌마들끼리 입방 하나 찍고 문제야 문제. 우리 조카들이 씩씩하고 활달하고 남자애들이 그만하면 되었지 뭐. 원래가 그만할 때 남자애들이란 치고받고 싸우면서 크는 거야. 당신도 괜히 그런 아줌마들하고 어울리지 마. 남들이 시조카 욕하는데 그걸 듣고만 앉아있냐? 아니라고 감싸줘야지. 이렇게 자기 조카들이라고 남편은 그 아이들을 감싸기만 했지요.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시조카들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시누이는 전업주부가 무슨 외출이 그리 잦은지 애들이 집에 있을 저녁 시간에도 어딘가로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누이 애들은 배고프면 자연스럽게 초인종을 누르고 우리 집에 그냥 들어옵니다. 자식과 다를 바 없는 조카들에게 밥 주는 것이 외숙모로서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애들은 예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집에 들어온 애들은 인사를 하지도 않고 다짜고짜 투정부터 부립니다. 외숙모! 고기 구워주세요! 고기요! 이렇게 식탁을 숟가락으로 쳐대면서 고성의 노래부터 시작해요. 동우야, 그건 식탁 예절이 아니야. 숟가락에 붙은 밥풀이 사방으로 튀잖니. 고기는 엊그제 구워줬으니 오늘은 된장찌개랑 생선구이 먹을 거야. 싫어! 나 고기 안 주면 밥 안 먹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다 이를 테야. 좋게 타일러분들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애가 이렇게 버릇없이 반찬 투정이나 해요. 우리 애들 같으면 벌을 세우거나 손바닥 맴매라도 해서 훈육시키겠지만 시누이 아들을 어떻게 그리하겠어요. 게다가 영악한 시조카는 저가 아쉬우면 꼭 자기 엄마한테 이른다고 합니다. 어른에게 그렇게 협박하면 자기 말을 잘 들어줄 거라는 생각까지 하다니 더욱 얄미웠어요.
사실 시조카에게 몇 번 훈육이랍시고 잔소리했다가 신우이와 대판 싸워서 제가 시조카들에게 잔소리도 자제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집에 와서 소파나 안방 침대 등 죄 돌아다니면서 들썩이고 다니더니 결국 우리 딸이 아끼는 꽃병까지 깨뜨리자 결국 시조카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집에서는 이렇게 방방 뛰는 거 아니야. 여긴 아파트라 사람들에게 피해 끼치지 말고 조심하며 지내야지. 게다가 여기는 삼촌네가 사는 집인데 남의 집에서 이렇게 놀면 실례인 거다. 너희들 누나한테 사과는 했어? 아니요? 뭐 꼭 사과까지 해야 하나? 외숙모 치킨 시켜주세요. 뛰었더니 배고파. 너희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치킨은커녕 집에도 안 보낼 거야. 여기에서 반성문 쓰고 있어. 이렇게 종이와 펜을 가져다주고 조카들이 반성문을 쓸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코를 파고 졸면서 도무지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훈육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전 잔소리하면서 반성문에 겨우 몇 자라도 쓰고 나서야 집에 보내줬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몇 분도 안 되어서 신우이가 우리 집에 분노로 코를 벌렁거리며 왔어요. 세훈이, 지금 우리 애들을 쥐잡듯 잡았다고 하고 애들이 기가 팍 죽어왔잖아요. 언니가 뭔데? 엄마인 나도 귀하게 키운 우리 아들들을 네가 뭔데 혼을 내? 이성을 잃고 저에게 반말까지 섞어대며 악다구니를 쓰는 신우이에게 전 침착하게 얘기했습니다. 아가씨, 나 우리 조카들에게 심하게 군 거 없어요. 집을 이렇게 아수라장으로 만들고서는 미안하단 사과 한 번 안 하길래 고작 반성문 쓰라고 한 것뿐이야. 그거 뭐 지혜방에 있는 꽃병 하나 깼다고? 쪼잔하게 그게 얼마나 된다고. 얼만데? 내가 돈으로 주면 될 거 아니야. 고모, 맨날 공으로 애들 봐주시는 우리 엄마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동우 걔는 저번에도 내 인형 코 찢어놓고 미안하단 말도 없이 가버렸잖아요. 이럴 때 적어도 사과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 지금 고모한테 버릇없이 뭐라고 하는 거야? 어? 아주 속 좁게 구는 것이 제 어미의 제 딸이네. 야, 그거 고모가 돈으로 다 줄게. 얼마인데? 고모네 아들들이 망가뜨린 거 모두 다 합쳐서요? 20만 원도 넘을걸요? 지혜야, 아무리 억울해도 너희 고모야.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면 못 써. 어서 방으로 들어가렴. 제 말에 딸은 억지로 화를 누르고 자기 방에 들어갔습니다. 딸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천방지축 사촌 동생들 때문에 우리 딸이 그동안 참은 일이 많았죠. 한참 사춘기에 접어들어 예민한 여자의 방에 조카들이 함부로 들어와서 지혜 속옷을 갖고 돌아다니고 놀리는 통에 눈물까지 흘렸고요. 그나마 조카들이 지혜 누나는 무서워해서 이 정도였고 우리 둘째 아들은 그놈들에게 몸장난을 심하게 당해서 멍들고 아끼는 장난감까지 뺏겨야 했으니 말썽의 정도가 심했죠. 아가씨가 애들 교육 제대로 시켜서 보내면 나 아무 말도 안 해. 그런데 애들이 잘못해도 엄마가 싸고 돌기만 하니까 점점 더 버릇이 없어진다는 생각도 해야지. 지금 동우, 동재 이 동네 소문 어떻게 났는지 몰라? 동네 애들이 다 피하잖아. 어느 누가 내 아들들에게 그딴 소리를 내? 누가 하기는. 내가 여기 초등학교 학부모 회장인 거 몰라? 선생님들 사이에도 유명해. 동우한테 맞은 애들, 동재한테 괴롭힘 당한 애들 너무 많고 매해 학부모들이 걔네랑 같은 반 안 되게 해달라고 학교에 찾아온다고. 눈이 있으면 보고 귀가 있으면 좀 들어. 지난달에도 동우 담임 선생님이 학교폭력일로 부르셨다지 아마? 그동안 참고 있던 말을 주르륵 신우이에게 쏟아내니 신우인 명명백백한 사실들의 폭격에 할 말이 없어져서 증오하는 눈빛으로 노려보고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저도 저희이지만 우리 애들이 시조카에게 당한 일이 많아서 답답했는데 이렇게 할 말 다 하고 나니 속 시원했어요. 시어머니부터 남편, 신우이까지 시댁 사람들은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시댁 챙기고 애들 건사하며 살다 보니 중년의 나이가 되도록 친정 부모님께 딸 노릇도 잘 못하고 살았어요. 명절이랑 생신마다 고향에 내려가서 하룻밤 자고 올라오는 것이 다였으니까요. 우리 부모님은 본디 모든 일을 스스로 하시고 자식에게 아쉬운 말씀 한 번 안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참 잘못했어요. 아무 내색 없는 부모님이라고 해서 힘든 일이나 속사정이 분명 있으셨을 것을 자식인 제가 자주 여쭤보고 더 살펴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뒤늦게 후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년 전 회사에서 있는 저에게 갑자기 아빠가 찾아오셨어요. 아빠, 연락도 없이 갑자기 어떻게 서울에 오신 거예요? 엄마 없이 혼자서 오셨네. 어디 약속이 있으셨어요? 아, 그런데 몇 달 만에 뵌 아빠의 얼굴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까맣고 살도 어찌나 빠지셨는지 처음에는 몰라볼 뻔했지요. 너희 엄마는 나 혼자 여기 온 거 모르고 있어. 근처 병원에 왔다가 우리 딸 얼굴도 보고 내 기니 할 얘기가 있어서 왔다. 많이 바쁘냐?
어딘지 그윽하고 슬픈 아빠의 눈빛만으로도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17cm나 되는 암이 자리 잡고 있대. 간암 3기에서 수술 개복해봤을 때 어쩌면 4기까지 갈 수도 있다고. 그 정도면 거의 말기인데 고통이나 증상 없으셨어요? 왜 이렇게 늦게야 발견하신 거예요? 치료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시경 검사 해봐야 알겠지만 다른 곳에 전이가 안 되면 다행. 하지만 유관상 몇 군데 전이된 흔적이 보여서 의사는 안 좋게 예상한다더라. 길어야 몇 개월 남았다고. 여기 오면서 고민해봤는데 이 지경이 돼서 항암 치료 받겠다고 몸도 나쁜 너희 엄마 데리고 병원 다니긴 싫다. 그냥 지금 고향에서 살 만큼 살다가 가고 싶어. 자식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아빠가 항암 치료와 수술을 받으시기를 한참 동안 설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친정아빠는 마음을 굳히신 듯 보였어요. 어쨌든 너 바쁜데 여기까지 찾아온 것은 너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이다. 남동생이 있다지만 그 녀석은 자기 꿈을 쫓아서 타지로 가버린 아이 아니겠니? 지금 내가 믿을 사람은 우리 맏딸 뿐이야. 내가 떠나면 너희 엄마가 혼자 어떻게 살지 걱정이야. 그러니 네가 엄마를 모시고 좀 살아다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늘 가족만 생각하며 사시다가 삶의 끝에서 자신을 모두 내어주실 만큼 헌신적인 분. 그렇지만 지금만큼은 그런 아빠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아빠를 잃고 난 자식 마음 따위 몰라주시고 주변 신경 쓰지 않게끔 깔끔하게 정돈하고 저 세상으로 가버리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빠, 지금은 떠나신 뒤에 얘기하실 때가 아니고 얼른 병원에서 치료받고 아빠 몸 건강 찾으실 것만 신경 쓰셔야죠. 급기야 아빠의 푹 꺼진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면서도 저에게 간곡히 부탁하셨어요. 나도 이렇게 이쁜 자식의 마누라 두고 저 세상에 가고 싶겠냐마는. 내 병은 내가 알아. 발버둥 쳐서 나을 것도 아니라면 남편으로서 아비로서 할 일 하다가 죽겠다. 그러니 일단 오늘 한 이야기는 엄마에게 당분간 비밀로 하고 이것만 약속해 다오. 지금 사는 집하고 땅을 처분하면 그래도 한 4억은 나올 거야. 김서방한테 이 유산을 다 줄 테니 장모님 잘 모시라고 설득하거라. 아빠 병을 고쳐보겠다고 병원을 알아봤지만 아빠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1년 생존율이 10% 이하인 간암 4기셨고 고통을 낮춰줄 강한 진통제 외에 다른 방도가 없으셨죠. 아빠는 재산을 처분하기 시작하셨고 우리 엄마와 저는 그 모습을 슬픔 속에 지켜보는 것 외에는 말릴 수가 없었어요. 아빠의 유언을 남편에게 상의하자 남편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장인어른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셨다면요. 자식으로서 그 뜻을 받들어야지. 나 장인어른 유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고 장모님이 그 시골에서 어떻게 혼자 사시겠어. 난 우리 부모님이 다 안 계시고 하니까 우리 집에서 장모님 잘 모셔드리자. 술 문제로 속만 썩이던 남편이 이렇게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지 미처 몰랐어요. 그런 남편에게 마음속 깊이 고마워하면서 아버지 가시는 날까지 주말마다 찾아뵈었습니다. 아버지는 약 100일 만에 고통으로 신음하시다가 결국 숨을 거두시고 말았어요. 그분의 생전 뜻대로 친정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셔와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죠. 친정엄마와 동거하고 얼마 뒤 남편은 저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장인어른 유산은 언제 입금되는 거야? 갑자기 그 돈은 왜? 절차도 있고 세금 부분도 있고 정확히 언제일지 몰라. 당신 돈 필요해? 사고 쳤니? 아니, 그럼 돈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 장모님이 여기 계시면서 불편하기도 해서 나 아예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이라도 마련할까 봐.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것도 눈치 보이고. 사람이 이럴 순 없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취중폭행 사건으로 합의금 300만 원을 물어주어야 할 때, 시모가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시다고 돈 500만 원을 요구하셨을 때, 그 외의 사건들로 급전이 필요할 때마다 남편은 저 모르게 우리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에게 말하면 면이 안 설까 봐서 장인어른에게 빌렸다고 뒤늦게 변명했지만 참 한심했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아버지 유산이 없더라도 남편은 사회 노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막상 친정엄마와 함께 사는 동안 제가 없을 때 엄마 식사 챙겨드리는 일이나 병원을 모시고 가는 일조차 도와준 적이 없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남편 입장에서 충분히 불편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러라고 허락해주고 말았죠. 저 역시 아무리 내 부모이기는 해도 엄마와 사는 일이 쉽지 않았으니까요. 서로 세대가 다르고 제각기 살아온 여자 둘이 한 집에 있으려니 음식부터 청소까지 집안 살림 의견도 맞지 않아서 엄마와 다투기도 했어요. 아빠가 아프시기 훨씬 전부터 엄마는 허리 디스크와 폐질환을 앓고 계셨습니다. 이 때문에 엄마를 병원에 자주 모시고 가야 하고 복용하시는 약도 많았죠.
하루에 몇 시간씩 와서 봐주는 도우미도 구해봤는데 요즘 분들은 집에 환자가 계시면 또 꺼리신다고 하며 금방 그만두곤 했어요. 직장 다니는 제가 아픈 친정엄마를 모시며 사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툭하면 자기 애들 맡겨놓고 다니던 신우이는 우리 엄마가 오신 뒤로는 잘 찾아오지 않더군요. 어느 날 동네에서 놀던 시조카들을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에 떡볶이 사주며 근황을 물었습니다. 우리 동우랑 동재는 외숙모 집을 그렇게나 좋아하더니 요샌 통 안 오네? 갑자기 오기 싫어졌어? 우리는 괜찮은데 엄마가 못 가게 해요. 그 집에 기침하는 늙은이 계신다고 거기서 폐병 옮을 수 있으니까 절대 가지 말래요. 누가 제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듯이 정신이 어지러웠습니다. 아무리 제 집에서 자식들에게 하더라도 저렇게 정떨어지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엄마 폐주라는 누구에게 옮기는 병도 아닐 뿐더러 사돈어른을 늙은이라고 낮추어 부르다니 괘씸한 신우이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친정엄마를 모신 지 한 달 만에 남편은 말을 바꾸고 나왔습니다.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장모님 다른 데 집 얻어드리고 따로 살자. 당신은 주로 회사 근처 원룸에 머물고 가끔 집에 오잖아요. 그래도 불편해요? 세상에 아픈 장모님 모시고 사는 등신 같은 놈이 어디에 있냐? 나는 건강한 분이실 줄 알았지. 이렇게 간호가 필요하신 양반인 줄은 까맣게 몰랐다고. 오히려 내가 당신과 장인어른께 사기당한 기분이야. 무슨 말을 당신도 참... 사기라뇨. 우리 아빠가 유산 주시는 조건으로 우리 엄마 모시기로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그럼 엄마 내보내고 그 유산 포기하면 되겠네. 별, 뚱딴지 같은 소리 다 하네. 내가 언제? 나 그런 적 없는데? 법정 상속인이니까 유산은 당연히 물려받는 거고 장모님 모시는 건 다른 일이지. 당신이 정 못하겠다면 나랑 이혼하고 혼자 모시고 살던가. 참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유산이 아니어도 장모님 모시겠다던 남자가 모신 지 한 달 만에 이렇게 돌변하다니 말이에요. 막말로 어머님 수발 들고 모신 것은 다 제 몫이었지 남편이 도운 일도 없었거든요. 정말 억울했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저랑 이혼할 각오까지 하고선 내뱉은 말이었을까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남편은 진심으로 내뱉은 말이었던 모양입니다. 금방 이혼 서류를 보내겠다는 말을 남기고 당장 자기 짐을 싸서 집에서 나가버렸거든요. 이런 사단 중에 누구보다 걱정스러운 분은 우리 엄마셨어요. 얘야, 나는 혼자 나가서 사는 편이 더 좋으니 어서 김서방 잡아라. 내가 나가면 된다, 내가. 아픈 엄마 때문에 딸이 이혼을 하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저와 남편과의 불화를 엄마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한탄하고 계셨어요. 엄마 말대로 저는 급히 남편 뒤를 쫓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자 거기 서 있는 우리 차 앞에서 남편과 신우이가 보였어요. 아니, 유산도 포기하고 세연이랑 이혼하는 게 다 그 여자 때문이라고? 그 여자가 누구지? 생각지도 못한 신우이의 얘기에 전 재빨리 몸을 숨기고 남매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죠. 그래, 나도 유산 4억은 아깝지만 그 여자에 대해 진심이야. 그냥 여자들 데리고 노는 수준이 아니라 나 이 여자가 좋아서 미치겠어. 지금 사는 원룸으로는 만족 못하겠대. 우리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싶으니까 본처 내보내라고 아니면 떠나버리겠다는데 내가 어쩌겠냐? 이 바보 멍충아. 아무리 여자가 좋아도 그렇지. 남편은 다름 아닌 상간녀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와 엄마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잡으려 했다니. 어떻게 이렇게 천치 같을 수가 있죠? 그나마 신우이는 정신이 제대로 박혔는지 자기 오빠를 설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자 때문에 이성을 놓치지 말라고. 제살 분할권?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세연이랑 갈라서더라도 지금 사는 집이랑 세연이 친정 유산 반씩 나누고 나서 이혼하란 말이야. 비싼 변호사 구해서 그 사돈 어른 때문에 이혼하는 것처럼 꾸며내. 오히려 우리 유산까지 받아내고 이혼하려며 부추기는 신우의 말까지 듣고 나니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 싶더군요. 밝혀진 남편의 바람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더 이상 듣지 못한 채 정신 나간 여자처럼 12층 집까지 계단을 뛰어서 와버렸습니다. 김서방 걱정하시는 엄마에게 아무 일 없을 거라며 거짓으로 안심시켜드리고 전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다 죽여버릴 거야. 너희 남매 모조리 다. 샤워기를 크게 틀고 그 물소리에 묻히라는 심사로 악을 썼습니다. 그렇게 증오하고 또 증오하며 그들에게 복수를 계획했죠. 신우이가 바람피고 다니는 사실을 우리 동네에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보같이 착하기만 한 고모부가 불쌍하다고 동네 여자들이 입을 모을 지경이었으니까요.
미안하지만 우리 고모부도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음날 제 입으로 고모부에게 진실을 폭로하고 말았어요. 동우 외숙모께서 야심한 시각에 연락을 다 주시다니 무슨 일 있으십니까? 네, 만나서 할 이야기겠지만 일단 상황을 간단히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 동우 엄마 집에 없죠? 오늘 동훈의 학부모 엄마들끼리 모임이 있다고 나가서 안 들어왔어요. 그렇군요. 오늘은 그 핑계를 대고 나갔군요. 제가 동우 초등학교 학부모 회장이고 동네 사정 잘 알고 있으니 의심 말고 들으세요. 동우 엄마는 여기저기 남자들과 만나고 다니면서 유부녀로서 해선 안 될 짓을 지속해왔습니다. 아마 지금은 요 앞 스크린 골프장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노닥거리고 있을 거예요. 동네 사람이 2시간 전에 거기서 동우 엄마 봤다고 알려주더군요. 처음엔 고모부가 쉽게 제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신우가 했던 많은 불륜 사건 중 몇 가지만 설명하고 나니 점점 제 말을 믿더군요. 결국 제 말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고모부와 스크린 골프장에 쳐들어갔습니다. 너 이 자식, 네가 뭔데 남의 마누라 옷 속에 손을 집어넣고 있냐? 너희들 무슨 사이야? 뭐야? 당신이 이 아줌마 남편이라도 돼? 여보, 제발 그만 좀 해. 동네 창피하게 여기서 뭐 하는 짓거리야? 진정하고 내 말부터 좀 들어봐. 하지만 고모부는 자기 아내를 더듬은 장면을 목격한 뒤로 이성을 잃고 그 불륜남에게 주먹까지 날리고 말았습니다. 불륜남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바닥에 쓰러졌고 그 이후 그곳은 난리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모부와 불륜남은 서로 뒤엉켜 싸움하다가 결국 주민신고로 경찰이 와서 그 자리에 있던 3사람을 모두 연행해 갔지요. 저는 그 장면 모두를 촬영해서 동네 아파트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래야 신우이가 어떤 사람인지 모든 사람에게 까발려지고 창피해서 이 동네에서 나가고 말 테니까요. 웃긴 일은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저뿐 아니라 동네 사람 여럿이었고 그날 우리 동네 단톡방은 목격자들의 증언과 신우이에 대한 비난으로 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 여자 평소 행실이 정말 지저분한 거 여기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그런 사람이 한 동네 주민이라는 게 창피하다고요. 맞아요. 우리 동네 애들이 보고 배울까봐 걱정이에요. 또 그 집 아들들은 또 어떻고요? 작년에 같은 반이었을 때 우리 집 아이도 걔네한테 이유도 없이 머리를 맞았다고요. 하루라도 빨리 그 문제 있는 집을 동네에서 내쫓아야 해요. 신우이가 제 오라비에게 뭐라 일렀는지 남편은 전화로 저를 다그치더군요. 당신이 뭔데 괜히 여동생네 집에 끼어들어서 이 지경으로 만드는 거야? 옆편 내가 잠자코 있지 못하고? 내가 잠자코 있는다고 당신 동생이 환행륜 짓하던 게 덮어져요? 동네 단톡방 좀 보시라고요. 신우가 뭐하고 돌아다녔는지 온 동네가 알고 있어요. 고모부가 끝까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여동생만 두둔하면 다냐고요. 아이,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자말 말고 장모님이나 빨리 요양원으로 모셔. 아니면 나랑 재산 절반으로 나누고 이혼이야. 알겠어?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어도 그렇지. 남편은 끝까지 자기 여동생만 감싸는 못난 사람입니다. 자기가 뭐라고 하든 이미 신우이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신우이는 동네에서 자기를 대놓고 비난하고 벌레 보듯 하는 시선을 견디다 못해서 결국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말았죠. 동네 사람들 때문이 아니더라도 신우네 아파트는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했지만요. 우리 고모부가 신우이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거든요. 알고 보니 고모부의 사촌 형 중에 변호사인 분이 있어서 소송을 빨리 진행할 수 있었다더군요. 신우이의 외도를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묻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력 사건으로 경찰서에 함께 갔던 그 불륜남에게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도 할 거라네요. 어느 날 고모부는 망고 한 상자를 사들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지혜랑 현욱이가 망고를 좋아한다고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우 외숙모께서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얘기 안 해주셨으면 멍청한 놈처럼 전 그런 여자랑 평생을... 덕분에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것을 여기에서 멈출 수 있게 해주셨죠. 아니에요. 제가 단초가 되어 불행한 일을 겪으시게 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형님하고는 괜찮으신 겁니까? 쉽사리 입을 떼지 못하던 고모부는 제가 까맣게 모르고 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형님은 같은 남자로서 참 지저분한 놈입니다. 그런 자식을 형님이라고 부르기도 싫으니 아내 오빠라고 칭하죠. 아내 오빠는 자기 동생과 저에게 자신의 알리바이를 요구했었습니다. 알리바이라뇨? 그게 무슨 말이죠? 내 아내도 아내지만 그의 오빠라는 작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자 끼고 마시는 술집에 가는 것은 약한 수준이고요.
골빈 여자 만나면 그 여자 집에서 거의 동거하듯 살기도 했어요. 그렇게 외박하는 날이면 내 아내에게, 심지어 저에게까지 같이 있었다고 둘러대라며 시켰습니다. 그놈은 아예 두 집 살림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하고 살아왔다는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고모부는 자신의 폭로에 경악한 저에게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선 안 되는 거였는데. 동우 외숙모가 얼마나 반듯하고 좋은 분인지 저도 알죠. 하지만 아내가 강요하고 형님이 강요하는 바람에 그땐 그 방법이 지혜네 가정의 평화를 위한 일인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형님은 갈수록 불륜의 수위가 높아져서 저도 더 참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이가 나에게 이혼을 요구했던 거군요. 단지 친정엄마를 모시기 싫다는 이유가 아니라 살림 차린 여자가 있어서. 이제야 눈이 떠지고 남편의 행동들이 이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만나는 여자는 고작 두어 달 전에 만난 사이 같은데 형님이 단숨에 푹 빠져서 무척 좋아하는 것 같더군요. 그 여자 전화라면 만사 제쳐두고 달려가고 무리한 요구까지 다 들어주면서 말이죠. 결혼해서 패물인 늙은 마누라보다는 30살의 팽팽한 여자와 여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분명 그리 말했습니다. 고모부가 옮긴 남편의 말은 저에게 너무 잔인한 얘기들 뿐이었습니다. 그만, 고모부, 상간녀 얘기 이제 그만해주세요. 그냥 참고 넘어가기에는 고모부가 옮긴 남편의 말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저야말로 참으로 한심한 여자였습니다. 고모부가 자기 아내의 실체도 모르고 살아주는 바보 같은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더한 남편을 옆에 두고서 모르는 채 살아왔으니 말이에요. 고모부는 저에게 동정의 눈빛을 보내면서 명함 하나를 주었습니다. 제 이혼 변호사이자 사촌 형입니다. 능력 있고 승소도 많이 한 변호사니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꼭 형님에게 몹쓸 짓 되갚아주시고 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고모부를 보내고 나서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친한 동네 엄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혜 아빠 요 며칠 안 보이던데 어디 출장 간 거 아니었어? 지금 그 집 시누이랑 둘이 닭 한 마리 호프집에서 아주 심각하게 얘기 중이던데? 분명 그들은 그곳에서 더러운 음모를 계획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보를 듣자마자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가서 그들 뒤편 자리에 앉아 염탐했죠. 그래서 변호사가 뭐래? 에이, 장인어른 유산이 법적으로 나한테 권리가 없다네. 게다가 지금 이혼하고 나면 그 유산이 오기도 전에 남남이 되는 거라서 지금 아파트 재산 분할이 고작일 거라고. 아이씨, 나 어쩌냐? 애인은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아파트에 들어가자고 보채고 있는데. 아, 어쩌지?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은 세연이랑 그 안 싸던 어른이 딱 살아주는 건데 뭐 방법이 없을까? 그러게, 무슨 신문 기사처럼 독약이라도 써서 보내버려야 하나. 그런데 넌 어떻게 되는 거냐? 동우 아빠가 결국 너랑 이혼하겠대? 그 먹통 같은 남자가 아무리 꼬셔도 절대 생각을 바꾸지 않네. 우리 아파트도 매도 계약했으니 다다음 달이면 나 이사 나가야 해. 씨, 같이 놀던 놈들도 연락 두절이고 되는 일이 이렇게 없냐. 그러니까 오빠가 세훈이 유산 받아서 나도 좀 나눠줘요. 알았지? 당연하지. 우리가 누구냐? 하늘이 두 쪽 나도 네 편인 오라비가 안 도와주겠어? 아주 하늘이 감복할 남매 간의 거지 같은 의리네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저도 고모부도 불쌍한 배우자들이었습니다. 남편 놈이 거지꼴로 이혼할 방법을 당장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다음날 바로 고모부가 소개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모두 듣더니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안 그래도 사촌동생이 간곡히 부탁해서 언제 연락하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아주 기막힌 묘안이 있어요. 위안 부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악마가 계약하자고 덤벼도 넘어갈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었기에 아무리 위험하다고 해도 변호사의 이야기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분의 묘안은 저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었고 정말 그대로만 한다면 결국 남편은 이혼하면서 한 푼도 건지지 못할 것이었죠. 바로 변호사는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하는 이혼 협의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 안달났던 남편도 이를 받아들이고 소송 중이던 어느 날 남편의 전화를 받으니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너 우리 아파트랑 유산을 몽땅 어떻게 한 거야? 우리 변호사가 재산 조회를 해보니 우리 아파트는 대출이 가득해서 남은 돈이 거의 없고 장인 어르신이 남기셨다는 부동산도 몽땅 처남에게 갔다는데? 사실 그 전에 제가 무슨 일을 벌였었냐면 말이죠. 우리가 살던 아파트는 제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잦은 술 문제로 서약서까지 써놓고 결국 또 문제를 일으켜서 아파트를 제 명의로 바꾼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아파트를 담보로 최대한 대출받고 나서 그 돈은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고 어딘가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동안 강원랜드나 사설 도박장을 출입하곤 했어요. 또한 아버지가 저에게 주시기로 한 재산은 모두 동생 명의로 돌렸습니다. 명의만 빌려주고 결국은 엄마와 저에게 대부분 돌려주겠다는 동생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전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남편에게 모르는 척, 미안한 척 연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나와 이혼하겠다는 얘기에 충격받고 그만 유흥과 도박에 빠져서 아파트 대출금까지 몽땅 날려버렸어요. 게다가 나 몰래 동생이 엄마를 꼬셔서 모든 재산을 자기 앞으로 상속받았다지 뭐예요? 이를 어쩌나. 우린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어요. 아니, 뭐 이런 기막힌 여편네가 다 있어? 우리 집까지 도박으로 날렸다고? 참네. 제가 이렇게 울고불고 미안하다고만 하는데 남편이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겠습니까? 화만 내고 답답해하다가 전화를 끊고 말았죠. 별수 없이 통장에 있는 3천만 원만 남편이 챙기고 우리 부부는 이혼에 합의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전 우리가 살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제가 숨겨놓았던 대출금과 동생이 가졌던 부동산을 처분하고 서울에 집 한 채를 샀죠. 마당에 있는 벽돌을 얹은 운치 있는 단독주택인데 보시던 우리 엄마가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1층은 우리 가족이 사용하고 2층은 신혼부부 세입자에게 월세를 놓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았죠. 늘 고향집을 그리워하던 엄마는 종종 앞마당에서 볕도 쐬시고 이사 후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모로 참 다행이죠. 아, 이혼한 남편과 시누이는 어찌 사는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들은 아주 신세 말아먹었죠 뭐. 시누이는 고모부와 갈라서고 양육권마저 빼앗겼습니다. 자기 때문에 갈라섰고 경제력도 없는 여자니까 당연한 결과였죠. 그런데 이혼 후 버릇 못 버리고 여기저기 껄떡대다가 어떤 유부남 아내에게 걸려버렸고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으로 돈도 물어주게 생겼대요. 집도 절도 없이 남편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말이죠. 전 남편은 어디 멀쩡히 회사 다니겠습니까? 고모부의 도움으로 함께 남편 직장에 가서 남편의 불륜 사실을 만천하에 폭로했죠. 미친 척하고 로비에서 난동을 부렸더니 금세 사장님 귀에까지 소식이 들어가서 퇴사 권고 처리되었답니다. 회사 이미지를 실추했다나요? 말이 퇴사 권고지 그냥 너 나가라는 회사의 암묵적인 경고이죠. 쪽팔려서라도 회사에 그대로 다닐 수 없었을 테고요. 그러니 월세집 살면서 직장도 없는 남자 뭐가 좋다고 상간녀가 붙어 있겠습니까? 당신은 처남이 해준 돈으로 넓은 집에서 산다지? 나는 당신 때문에 직장 잃고 집도 없이 있는데 혼자 그렇게 사니 좋냐? 진작 당신 같은 사람 떼어버리고 혼자 살 걸 그랬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애들 잘 크고 당신이랑 시누이 안 보고 사니까 만사 형통이네? 너 도박으로 아파트 날린 거 진짜야? 어디다가 돈 숨겨놓고 그런 거 아니지? 만약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나 1억만 주라. 어? 내 동생 때문에 미치겠어. 좁은 집에 같이 사니까 이게 집안 살림도 안 하고 맨날 퍼져서 놀고 먹기만 해. 나가라고 해도 갈 데 없는 년이라 버티고 있는데 내가 집어넣어서 나가야지 못 살겠다. 얼마 전 남편이 뜬금없이 전화해서 이렇게 신세한탄 하더군요. 그 우애 좋던 남매도 돈 떨어지고 같이 사니까 원수가 되는 모양입니다. 남 등쳐먹을 궁리만 하던 사람이 그리 산다니까 아주 통쾌했어요. 당신은 참. 법원에서 나 돈 없는 거 다 나왔잖아. 그런데 당신 그 여자는 어쩌고 시누이랑 사는 거야? 내 돈만 빨아먹고 달아난 년 회사에서 잘리고 온 날 어떻게 알았는지 바로 집 나갔더라. 휘갈겨 쓴 쪽지 하나만 남기고서. 거지같이 좁은 집에 월급도 안 들어오는 늑다리 나 없이 잘 사세요. 그 여자가 말한 게 당신 현실 맞네 뭐. 빨리 직장이나 잡고 바르게 잘 살아봐요. 애들은 내가 잘 키우고 살 테니. 그리고 이제는 우리 연락하지 말죠. 저는 냉정하게 통화를 종료해버리고 이후 전 남편과 아예 연 끊고 살고 있습니다. 한때 제 인생을 망쳐버렸던 이들의 결말을 들으신 여러분 어떠셨나요? 개똥 같고 튀다가 사고당한 시모부터 바람피고 가정 버린 남편의 시누이까지 시댁 사람들은 왜 하나같이 그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저는 하늘 아래 부끄럼 없이 잘 살아보렵니다.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써본 자전적인 이야기인데 더 잘 써볼 걸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자녀들이 그렇겠지만 전 저희 부모님께 참 미안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제 결혼이라는 게 더더욱 죄송할 뿐이고요.
전 강동구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주부고 참 뭐랄까 이런 나이에 딸을 신경 쓰시게 했네요. 암튼 저 못지않게 사고를 맨날 치고 다니는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제 남편이에요. 차라리 제 자식이라면 어떻게건 품고 살아볼 텐데 요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화를 내도 늘 별 수 없더라고요. 당신 이번 주에 우리 아빠 칠순 여행인 거 알지? 그럼 당연하지. 갑자기 왜 물어보는 거야? 갑자기라니. 당신이 언제 이런 거 말해놓고 약속 지킨 적이 있었어? 에이, 왜 또 그래? 나 진짜 안 그런다니까. 작년 아버님 생신 땐 내가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야. 나도 그럼 힘들 때마다 어머니 전화 안 받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지? 아이고, 우리 마눌님 또 예민해지셨네. 내가 뭘 해드릴까? 어? 뭘 어떻게 해야 기분이 나아지겠어? 제가 이렇게 미리부터 화를 내는 이유는 남편이 그 전년도 우리 아빠 생신을 무작정 펑크내 버렸거든요. 아빠도 많이 놀라셨어요. 저기 이서방은 안 온 거냐? 왜 너랑 애들만 왔어? 아, 그게 아빠 아무것도 아니야. 일단 식사부터 하셔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한테 온다고 했었는데 무슨 사고라도 난 거 아니지? 아, 사고 저기 회사에서 뭐가 일이 터졌대. 수습하러 갔어요.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 밥 먹어요. 그러면서도 전 전화를 한동안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 인간이 저한테 아주 큰 대형 사고를 치고 가버렸거든요. 화장실 가려고 잠깐 나간 사이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기겁을 하며 받았어요. 인간아, 당신 지금 어디야? 어디냐고? 아, 진짜 부재중 전화가 거짓말 안 하고 정확히 19통 와 있네. 왜 이래 무섭게? 왜 이러냐고?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지금? 와, 나 지금 화딱지 나서 돌아버릴 것 같아. 그게 내가 요새 계속 말하지 않았나? 나 공황장애 왔다고. 공황장애? 그거 내가 오는 게 맞지 않아? 지금 이 상태가 딱 공황장애 같은데 나 당신 때문에 진짜 숨도 못 쉬고 쓰러질 것 같거든? 날 왜 이렇게 괴롭혀? 우리 선영이 또 말 험하게 한다. 오빠가 그러지 말랬지. 저기 아버님한텐 내가 전화 드릴게. 공황장애 때문에 병원 왔어 지금. 다음에 찾아뵌다고 하고 오늘 내 카드로 맛있는 거 많이 사드려. 보통 여기까지만 대화를 들어도 이 남자가 일반 가정의 남편이 아니라 되게 현대판 한량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게다가 카드는 개뿔이요. 저 인간 월급은 들쭉날쭉 갖다 주기 때문에 카드값도 뒤죽박죽으로 밀려요. 헛소리하지 말고 당장 어딘지 말해. 진짜 위치 추적기 같은 거 달아버리기 전에. 나 정말 오늘 화가 너무 많이 나서 못 참겠어. 말 자꾸 무섭게 할 거야? 저기 나 기분 좀 전환하려고 부산 내려왔어. 호철이 형이랑 여기서 바람 쐬고 회 먹으니까 기분 좀 나아진 것 같아. 다음엔 가족들끼리도 오자. 와, 내가 여기저기 다 들쑤시고 신문할까 봐 알아서 말하네. 안 되겠다. 나 오늘이야말로 어머니한테 연락할 거야. 아들놈 다시 가져가시라고. 여보, 여보 진짜 왜 이래? 진정해. 전 여기서 전화를 끊다 못해 아예 꺼버렸고 화장실 내부에서 얼마나 숨이 막히던지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제 신세 잠깐 탓하다가 오늘같이 좋은 날을 망치기 싫어 참았어요. 아빠, 애들 곳에 또 많이 컸지. 혜빈이 이번에 또 치아가 하나 빠졌어. 내가 뽑아주기 무서워서 치과 갔다니까. 그러게. 점점 이러다가 못난이 되겠다. 그래도 애들은 금방 나잖아. 그럼 곧장 또 나더라고. 자리 잘 잡아야 되는데. 아 참, 아빠 이것 좀 더 드세요. 아빠 앞에 음식을 더 덜어드린 다음 그래도 손주 손녀 양쪽에 끼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며 겨우 참았죠. 서이놈이 정말 엉망진창이지만 그래도 그 아래 손주 손녀들이 대신 효도를 하고 있으니 아빠 그래도 만수무강하시라고 속으로 되뇌었네요. 그러고 돌아와서 전 남편 짐을 싹 싸놓고 캐리어 하나를 꽉꽉 채운 상태로 현관에 내놨어요. 애들은 궁금해했지만 답해주지 않았고 진짜 이번에야말로 끝을 보리라고 다짐했는데요. 얄미운 인간이 또 이럴 때 쓱쓱 빠져나가더라고요. 기막히게 이런 분위기를 눈치챈 거예요. 선영아, 방금 이서방 다녀갔다. 그 뭐야, 뭐 좋은 걸 받아왔다고 고기 세트 놓고 갔더라. 잘 먹을게. 뭐라고? 지금 다녀갔어? 씩씩거리던 절 이런 식으로 대충 때우고 눌러앉으려는 인간이 너무 밉더라고요. 이날 들어오면서 제가 싸둔 짐도 모른 척하고 능글맞게 넘어가고 지 손으로 다시 훌훌 풀어서 넣어놓는데 저도 참 바보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식이라 저도 칠순 여행은 더더욱 단도리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때 자기도 뼈아픈 경험을 했었던 건지 칼같이 비행기표 챙겨가지고 같이 제주도 따라오긴 했답니다. 자기가 노년에 이혼이라도 당할 걸 체감했는지 아니면 얼마 전 무작정 사버린 오토바이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 아빠한테 엄청 아부를 해댔어요. 아버님, 여기가 엄청 맛집이래요. 국수집들 진짜 많고 다들 맛집이라고 광고해 대지만 여기가 찐이라니까요. 그래. 자네 장모가 진짜 국수라면 환장을 했었지. 장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왔었어야 했는데 저도 그 생각하면 또 눈물 나려고 하네요. 이렇게 신발을 찍어가며 비위 맞추는 남편의 모습이란 정말 너무 싫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홀로 되신 지 얼마 안 된 우리 친정아빠란 하나밖에 없는 딸 부부가 잘 살아야 복이잖아요. 일단 우리 남편이란 작자한테 제가 왜 이렇게 크고 작게 불만이 많냐면요. 남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거, 월급 갖다 주는 일을 똑바로 안 해요. 저도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이랬기 때문에 가끔씩은 제가 메꿀 때가 있는데 그걸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 이 집 가장 당신이야. 세대주도 당신이고 돈 벌어서 집 대출 착착 갚고 생활비 보태야 하는 주된 업무 당신이야. 왜 자꾸 내 월급 믿고 슬쩍 모른 척해? 그게 아니라 회사에서 일 터진 거 수습하다 보니까 내 돈이 들어가서 어쩔 수가 없었어. 이번 달엔 200만 원만 줄 수 있을 것 같아. 장난하냐? 장난해? 나 이러다가 혜빈이 학교 가기 시작하면 일 그만둘 수도 있어. 왜 내가 돈까지 벌어다 줄 거라고 생각해? 애 둘 혼자서 힘들게 보고 있잖아. 남편은 이러면 또 기막히게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런 달은 또 돈을 400 맞춰서 갖다 줘요. 이런 남편에게 질려 있는 저에게 그나마 중간딸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신우였답니다. 옳게 있잖아. 우리 영민이 때문에 고생 많지? 이 녀석이 얼마 전에도 엄마한테 돈을 빌리러 왔었다니까. 엄마도 고개를 절레절레 하더라고. 무슨 돈이요? 지금 돈 넣을 구멍이 없을 텐데. 아니, 돈 달라고 하는 곳이 더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전에 엄마가 얼마씩 줬었던 것 같아. 혹시 옳게 생활은 잘 되고 있는 거지? 내가 정말 대신 미안해. 저놈 너무 철이 없어. 이렇게 시댁 식구들도 어느 정도는 제 남편의 본질을 인정했답니다. 결혼할 때에는 그렇게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굴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능글거리는 모습은 결혼 후에도 이어지고 진짜 실속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에서 제 편을 그나마 들어줬던 건 딱 한 사람 신우뿐이고요. 나머지는 다들 별로예요. 특히 어머니의 갑질은 정말 대단했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런 말까지 했을까요? 왜 이렇게 아들 갖고 저한테 함부로 하세요? 그렇게 대단한 아들을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어이구고, 진짜 제 말하는 것 좀 보게. 이거 사. 네가 바로 며느리란 자리에 있는 거야. 심히 알길 뭘로 하는 거야, 진짜. 적당히 우습게 알아야지. 당신 왜 그래 진짜. 엄마 그러지 마. 곱게 얘기를 해야 이 사람도 시어머니 말을 들을 거 아니야. 자꾸 싸우는 어투로 말을 하니까 일이 안 되지. 그냥 노력하지 마세요, 어머니. 어머니 아들도 우리 집 우습게 보는데 제가 굳이 어머니랑 잘 지낼 필요 있나요? 뭐야, 이걸 진짜 감히 우리 아들을 욕해? 제가 어머니한테 감정이 나쁜 이유는 그렇게 절 불러다가 시댁 잡일을 시키시거든요. 온 김에 좀 이따가 네 신우도 올 거니까 저녁이나 먹자. 거기 냉장고 보면 고기 있고 찬장에 국수도 있어. 네가 국물만 좀 내놓으면 돼. 저희는 이제 집에 가봐야 돼요. 어머니 화장실 청소하고 베란다까지 다 닦느라 저도 팔이 너무 아파서요. 이 사람 이제 집 앞에 다 왔대요. 뭐야? 그럼 우리 아들 이제 집에 왔다는데 들어오기도 못하고 그냥 간단 말이냐? 왔으면 엄마 밥 먹여야지. 됐고 얼른 들어오라 그래. 어머니, 저 진짜 허리 아프고 힘들어서 음식 못해요. 그만 가서 쉬고 싶네요. 무릎도 아프고 서 있질 못하겠어요. 저는 이 정도까지 말하면 어머니가 물러주실 줄 알았지만 끝끝내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아, 누가 너더러 다 하라고 했냐? 내가 하면 되잖아. 넌 옆에서 그냥 재료만 좀 손질하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아들 이 앞인데 밥도 먹이지 말고 보내라고? 어머니,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저는 단지 너는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좋겠다. 애미한테서 아들도 뺏어가서 못 보게 하고. 아, 이러고 계속 실랑이를 벌이고 애들은 지 아빠 보고 싶다고 하던 차에 남편이 들어온 거예요. 엄마 나왔어. 뭐야 분위기 왜 이래?
아이고, 속 시끄럽고 영 기분이 안 난다. 내가 너 밥해 먹이려고 했는데 네 마누라가 싫다잖냐. 어머니, 저 디스크 터지고 몸 안 좋은데 오늘 와서 청소도 다 해드렸잖아요. 앉아 있는 것도 괴로운데 어떻게 밥을 해요? 엄마, 엄마 내가 같이 할게. 왜 이래들 싸우지 말고. 미쳤어? 네 마누라가 여기 있는데 네가 왜 일을 해, 이놈 새끼. 네가 그렇게 팔푼이처럼 구니까 마누라가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 처음엔 멋모르고 기다리던 애들도 울먹거리기 시작하고 전 허리에서 번개가 스치는데 진짜 죽을 맛이었어요. 이렇게 싸우는 일들이 쭉 늘어서 옥신각신하다 보니 어머니가 좋게 보일 리가 없었죠. 게다가 제가 처음에 임신을 했을 때에도 저에게 보통 상처를 주신 게 아니었거든요. 나는 성별 같은 거 하나도 안 따져. 바라는 게 없다니까. 그런데 네 친정에선 아들 좋아하시지 않겠냐? 네? 저희 집이요? 저희 아빠 말씀이세요? 아빠가 왜요? 왜? 내가 듣기론 네 친정아버진 무조건 손주로 갖고 싶어 하시던 것 같던데 뭘. 아까 내가 반찬 갖다 주고 스쳐가면서 슬쩍 물어봤어. 반응이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뭘 그런 걸 가르치겠어요? 그저 딸이 임신한 것만으로도 안쓰러워하시고 좋아하시는데. 난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 이러니 전 좀 짜증이 나서 아빠에게 바로 전화했었어요. 아빠, 아빠가 손주 갖고 싶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아까 말했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네 시어머니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 어머니가 아까 이렇고 저렇고 말씀하시더라고. 난 지금 입 덧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본인이 아들 보고 싶은 걸 괜히 아빠 핑계 대는 것 같아. 그래? 난 그렇게까지 원하진 않는데 너도 알잖아. 그냥 물으니까 대답한 것뿐이야. 뭐라 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 이걸 갖다가 또 어머니를 쫓아가지고 뭐가 어쨌네 하고 따질 수도 없고 저만 그렇게 속을 끓였어요. 그래놓고 제가 딸을 낳았을 때에도 역시나 계속 우리 아빠 핑계를 얼마나 대시던지요. 아까 보니까 네 아버지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시더라. 내심 아들이길 바랬는데 딸을 낳았으니. 친정아버지 입장에선 얼마나 면목이 안 설 거야. 저는 얼굴이 퉁퉁 붓고 몸도 아파서 쭈그러져 있는데 그런 제 앞에 와서 꾸역꾸역 크림빵을 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빠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니. 그냥 저한테 수고했다고 하셨어요. 그건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지. 내가 바보냐? 네 아버지 표정이 영 그게 아니라니까. 아까워서 아쉬워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 안아보시지도 않고 갔잖냐. 아, 그건 아빠가 허리가 안 좋아서예요. 저희 아빠는 저한테 수고했다고 용돈도 50만 원 주고 가셨어요. 이 말을 하면서도 사실 굳이 말하기 싫었지만 일부러 어머니 들으라는 듯 말했답니다. 왜냐면 아기 낳았을 때 어머니는 정말 뭘 조금도 갖고 오지 않으셨어요. 이런 말씀만 예의 없게 하셨죠. 아휴, 여기 뭐 먹을 게 없냐? 선물로 들어온 주스 그런 것도 없어? 히터를 어찌나 빵빵하게 틀어놨던지 숨이 턱턱 막히네. 물이라도 있으면 좀 줘봐라. 제왕절개로 힘들게 아기 낳은 며느리 옆에서 바로 옆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서 이런 주문부터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놓고 앉자마자 주스 들고선 저런 말씀을 하고 계시니 곱게 보이질 않았고요. 아빠가 주신 용돈 얘기를 했더니 그걸 또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노인네였어요. 그래? 50만 원을 주고 가셨다고? 그래서 넌 뭘 할 건데? 이거 고스란히 애기 위해서 쓸 거예요. 기저귀랑 분유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어머니. 외벌이 월급만으로 애 키우는 거 힘들어요. 그 뭐냐, 요즘 한약 많이 짓던데 네 남편 약 좀 지어주지 그러냐? 저는 이때 인상이 확 써지면서 안 그래도 자리에 없는 남편을 떠올리며 처음으로 대들게 됐어요. 어머니, 술 마시느라 애 낳을 때 자리 비우고 지금 해장국 먹으러 간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남편 한약까지 지어줘야 돼요? 그러니 상황은 어머니랑 전 점점 불쾌한 기분으로 있게 됐고 전 눈앞에서 들으란 듯 남편에게 전화해서 마구 화를 냈죠. 어디야? 당신 애 아빠 맞아? 어떻게 애기 낳은 거 슬쩍만 보고 거기 나가서 국밥을 먹고 있어? 나 지금 온몸이 제정신이 아니야. 당장 와서 시중 들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밥이 넘어가? 아구야, 너 뭐 그렇게 네 남편을 잡아대냐? 속 안 좋아서 나간 애한테. 어머니,
저는 저희 남편이 애 낳느라 이렇게 사지가 고통에 빠져 있으면 안쓰러워서 종일 붙어 있었을 거예요.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우리 아빠도 서희가 그 자리에 없는 거 보고 많이 실망하셨어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뭐 가르치려고 드냐? 가르치려고 드는 게 아니고요. 아, 저 좀 쉬고 싶어요, 어머니. 그러니 저 좀 놔주세요. 네? 첫 애를 낳기 전과 후마다 이렇게 족족 감정이 나빴으니 어머니랑 자주 안 보게 됐죠. 남편은 이걸 또 저한테 슬며시 핑계를 대면서 우리 친정에 대충 하려다가 저한테 된통 욕을 얻어먹었고요. 막말로 우리 집 왔는데 아빠가 돈도 대줬고 애들 자라는 족족 가방이랑 옷도 사주고 용돈도 줬던 게 우리 아빠인 거 알지? 나 진짜 돈 갖고 이러기 싫은데 어머니는 우리 애들 자라는데 해주시는 게 뭐가 있어? 아들 장가 보내놓고도 아들 거 챙겨주라고 난리시잖아. 아이 참. 우리 엄마 얘기까지 끌어다가 그렇게 굳이 뭐라고 해야겠어? 나는 당신이 그런 식으로 연결 지을 때 진짜 너무 화가 나. 그럼 그런 소리 안 듣게 좀 알아서 잘 해봐. 장가 안 가고 챙겨주는 여자랑 사는 것 같은 총각처럼 자유롭게 살지 말고. 당신이 어딜 봐서 처자식 딸린 사람이야? 네, 오늘에야말로 저 게임기 다 부술 거야. 잠깐 잠깐 가만히 있어 봐.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진짜 그거 그대로 안 내려놔? 당신 2배로 갚아줘야 돼.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남편과 크게 싸움이 벌어졌고, 저도 참 제일 큰 잘못이 이 인간과 살면서 애를 둘이나 낳은 거예요. 첫째 때는 그저 이 사람이 능력은 있지만 자꾸 안 좋은 일을 겪어서 그런가 싶었거든요. 본래 저희 아빠는 남편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이 서방은 대체 몇 번이나 이직을 하는 거냐? 보고 있자니 진짜 답답해서 말이 안 나온다. 에이, 아빠, 아니야. 이 사람 이번 회사에선 정말 큰일이 있었어. 이번에 내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화나서 그만두라고 한 거야.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 자식을 낳았으면 애비가 돼가지고 뭔 짓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지.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걸 마누라가 처가해서 돈 터올 때까지 기다리고 앉았는 거 아니야. 아, 참. 아빠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그래. 진짜 아니라니까. 아빠가 오해한 거야. 저는 이때 한껏 아빠 앞에서 남편 편을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 사람이 그렇게 이상하진 않았거든요. 어쩌면 저를 아주 보기 좋게 잘 속이고 있었던 걸까요? 그러고 얼마 안 가서 둘째가 생겼고 또 임신 기간엔 남편도 잘했어요. 그런데 출산할 무렵 또 이직을 했던 거죠. 그쯤부터 화가 났고 이제 어머니를 뺀 부부 둘만의 사이도 나빠진 거예요. 당신처럼 자꾸 몰아붙이기만 하면 뭐도 안 돼. 내가 집에 있고 싶어서 이런 거 아니잖아. 나도 장인 어른께 돈 타 쓰는 거 자존심 상한다고. 너무 그렇게 기 다 죽이고 그러지 마. 어? 더 말하기도 지친다. 잔말 말고 빨리 취업해. 더 얘기하기 싫어.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둘째가 태어나고 난 뒤 참 아이에겐 미안하지만 우리 부부의 사이는 급속도로 악화됐죠. 사실 분명한 모양새로는 남편이야 저한테 매달렸고 제가 내치고 있는 중이었답니다. 그러니 제가 일선에 빨리 뛰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우선은 그렇게 진행하던 중에 쭉 부어오던 적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약하지 않고 버텼답니다. 아빠가 신신당부하셨거든요. 고생은 지금 니들처럼 젊을 때 하는 거야. 나이 더 먹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먹을 거 안 먹고 더 아껴서라도 적금은 꼭 들어라. 월급의 50%는 반드시 드러내야 돼. 아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어떻게 지금 수준의 돈을 그렇게 모아? 하려고 해도 못한다니까. 그럼 너 혜빈이랑 키우면서 노후는 무슨 대책이 있어? 너부터도 아빠가 뭘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서방도 그렇게 입 다물고 돈을 모아버릇해야 정신 차리지. 니들 삶은 니들이 살아야 된다고. 저는 순간적으로 이 말에 눈이 번쩍 들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우리 부부가 돈이 없기도 했지만 뒷날 대책은 더 없었어요. 저 역시 은연중에 아빠에게 기대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알았어. 그래. 별 수 있겠어. 애들 생각해서라도 돈 무조건 입 다물고 모아야지. 아빠는 이 와중에 또 염려가 되셨는지 계속 잔소리를 하셨는데 이게 훗날 제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줄 몰랐어요.
이서방한텐 네가 얼마 버는지 다 오픈하지 마 그냥. 그런 거 말해봤자 좋을 거 다 하나 없겠다. 저렇게 마누라며 처가 믿고 직장 그만둬버리는 녀석은 한번 제대로 쪼들려봐야 돼. 지 딸이랑 아들이 배고프다고 우는 꼴을 봐야 지멋대로 절대 직장 못 그만두지. 이러니 저도 여러모로 참고가 되어 월급을 전부 오픈하진 않았고요. 거기다가 다 같이 적금하는 통장엔 금액을 조금 더 늘려서 넣었어요. 뭐? 그렇게나 많이 어떻게 적금을 들어? 당신 돈 없다고 우는 소리 할 땐 언제고? 돈이 없으니까 더 적금을 들어야 되는 거야. 당신 그 게임기랑 오토바이까지 팔아서 넣으라고는 안 할 테니까 조용히 협조나 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통장 안에선 돈이 조금씩 불어갔죠.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저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진 않았어요. 왠지 믿음이 안 갔거든요. 언제는 남편이 지나가든 슬쩍 물어봤어요. 맞아. 그 통장에 돈이 좀 모이지 않았어? 거의 한 10억 된 거 아니야? 10억 같은 소리 한다. 10억을 우리가 만져나 보긴 했어? 얼마 안 되는 돈에서 겨우겨우 50%씩 쪼개가며 넣은 거야. 10억까진 아니어도 나이 먹고 애들한테 손 벌리지 않을 만큼은 모았어.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았는데요. 이후에 한 사건을 기점으로 제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길에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남편은 갑자기 청개구리의 삶을 청산하려 들더라고요. 나 정말 우리 엄마한테 잘못하면서 살아온 것 같아. 너무 지은 죄가 많아. 이제 잘하고 싶어. 왜 그런 생각을 진즉 못하고 이제 와서 그래? 당신이 패 끼친 게 어디 어머니뿐이야? 나랑 애들은 안중에도 없고? 남편은 워낙 지멋대로 사는 인간이라 제 말은 그냥 대충 건너뛰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좀 돌봐드리고 싶어. 우리 엄마 평생 고생하면서 살아왔다고. 어머니 길에서 쓰러지신 게 아니고 빗물에 미끄러지신 거래. 좀 전에 잘 계신다고 연락 왔어. 그게 뭐? 그건 그럼 다친 것도 아니야? 당신은 내가 장인어른 안 챙긴다고 뭐라 하더니 이런 건 진짜 야박하네.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돼? 그런 뜻은 아니라니까. 당신이 갑자기 안 하던 짓 하려고 되니까 불안해서 그러지. 그러던 남편은 괜히 씩씩거리면서 저에게 죄책감을 들게 만들더니 기어이 사고를 쳤어요. 앞서 제가 한번 언급했었던 우리 집에서 그렇게 금고마냥 쭉 놔둔 적금 말이에요. 글쎄 이걸 남편이 건드린 거예요. 솔직히 이게 인간이 맞나요? 짐승이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전 한동안 그쪽을 열어보지 않았다가 알게 됐고 이것도 계기가 있었답니다. 잠깐만, 내가 잘못 로그인했나? 왜 잔액이 2만 얼마뿐이지? 컴퓨터 화면을 재차 다시 응시해봐도 제가 적금 일합시고 쭉 틀어놓고 확인했던 내역이 보이질 않았어요. 암만 해도 이상하다 싶어서 몇 번이나 체크를 해봤는데 인터넷 검색과 은행 문의와 여러 가지를 통틀어 본 결과 제가 10년 만기로 들어두었던 그 적금은 그간 쌓인 이자들과 함께 증발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건 이런 짓은 할 건... 저는 이때 안 그래도 집에 잘 안 들어오지만 요 근래 유독 안 들어오고 연락도 없던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역시나 연결이 안 됐어요. 진짜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어머니도 한참 뒤에 받으시대요. 왜 그래? 나 지금 여기 근교에 나와 있다. 아참, 안 그래도 전화를 하려고는 했었는데. 어머니, 이 사람 연락되세요? 이 인간 진짜 미쳤어요. 저 신고할 거예요. 가만 못 둬요, 정말. 얘는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정신없이 혀가 막 입천장에 들러붙는 중에 힘겹게 말했어요. 인간이 우리 적금을 들고 튀었다고요. 거기 얼마가 들어있는데 세상에. 뭐야? 아니, 저기 잠깐만 있어봐. 전화 바꿔줄 테니까. 너 이리 와서 전화 좀 받아라. 저는 이때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정말 제 머리 위로 뭔가 물음표라도 솟아오른 느낌이었어요. 어머니가 바꿔준 전화 속 주인공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거든요. 여보세요? 아니,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그래? 너, 야, 야! 아이, 참, 귀청 떨어지겠어. 다시 말해봐봐. 왜 그러는데? 너, 너 내 돈 갖고 튀었잖아. 튀었잖아. 지금 어디야? 당장 겨나와. 아, 진짜 여보, 이러지 좀 마라. 튀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저급하게 해? 그리고 이게 어떻게 당신 돈이기만 해? 내 돈이라니 진짜 서운하네. 나도 여기 보탰잖아.
잠깐, 나 숨 좀 쉬고. 이게 말이 되니 너? 여기 어디에 네 지분이 있어? 있어봤자 20%도 안 될걸? 너 이 돈 갖고 뭐 했어? 어디 해외라도 튄 줄 알았어. 나 지금 쓰러지기 직전이라고!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전화하는 환경이 좀 바뀌는 것 같더니 어디 밀실 같은 곳으로 들어갔는지 전화가 울리더군요. 그게 저기 말이야. 상황이 이래 됐는데 내가 전부터 말했잖아. 엄마한테 잘하고 싶다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엄마가 요즘 결론만 말해. 나 지금 가타부터 들을 정신이 못 되거든. 빨리 말해. 그러자 남편은 정말 듣고도 못 믿을, 아니, 거짓말이라고 믿고 싶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저기 있잖아. 여기 이 동네에 엄마 아버지 계실 곳을 좀 만들어 봤어. 전 여기서 정말 천둥 번개를 모조리 다 몰아서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안 그러신가요? 제 머리 위로 대체 뭐가 내리친 건지 어쩌다가 이런 소리를 듣게 된 걸까요? 그게 뭐야? 두 분 계실 곳? 그 동네에 거기 뭐가 있어? 전철도 없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뭔 말인데? 그니까 엄마 아버지 둘 다 몸도 안 좋고 계실 곳이 필요해서. 두 분이 계실 곳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야? 어? 아니, 그게, 그래서 어디야? 빨리 주소 찍어. 우선은 저도 이때 정신없이 아는 이웃 엄마한테 애들 픽업을 부탁한 다음 엄청나게 밟아가며 운전하고 달려갔어요. 가는 동안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남편에게 공인 인증서 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어찌 알았을까 싶었는데 암만 해도 이것저것 다 눌러본 것 같아요. 보통 비밀번호 길게 들어가는 건 큰아이 생년월일로 통일을 받거든요. 그리고 그 주소지에 도착한 저는 정말이지 기겁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제 옆에서 땀을 뻘뻘 흘려가며 설명을 해줬는데 무슨 조립형이라는 호화 전원주택이 거기 있더라고요. 아, 당신 왔어? 요즘은 이렇게 조립형으로 다 만들어진 게 있어서 공사 기간이 오래 안 걸리고 번거롭지가 않거든. 그리고 돈 다시 토해내. 여 여보, 두 번 말하게 하지 마. 돈 토해내라고. 이거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내가 지금 부부라고 다 참을 줄 아나 보지 당신? 여보,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하잖아. 엄마 아버지 진짜 잘 모시고 싶어드려서 이렇게 한 거고, 지금 사시는 집은 팔아서 돈을 받으면 내가 어느 정도는 지금 당장 정리해서 이번 주 안에 돈 돌려내. 주지 않으면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저는 이때 안쪽에서 나오는 어머니, 그리고 느릿느릿 나와서 제 얼굴 보고도 모른 척 하시는 아버님을 보니까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어머니, 이게 다 무슨 꼴인가요? 이거 아들이 해줬다면서요. 어느 틈에 언제 이렇게 기간을 들여가지고 하신 거예요? 아니다. 생각해보니 마지막으로 돈 확인한 지가 언제더라? 아, 맞다. 당신 그거 혜빈이 생년월일로 로그인해서 해지한 거 맞지?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도 지 엄마한테는 효도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는지 계속 조용하라고 손을 연신 입에 갖다 대더라고요. 어머니, 저 이 돈 안 돼요. 이거 다 받을 거예요. 저는 저희 못 먹고 못 모으고 애들 사줄 거 못 사주고 그간 저희 노후 위에서 피똥 싸며 모은 돈이에요. 어머니, 솔직히 아들이 어디서 이런 돈이 났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딱 봐도 사채 아니면 우리 집 뒷돈이랄 거 예상 못 하셨어요? 세상에, 이것 봐라. 좋은 날에 이렇게 찬물 끼얹는 재주가 있어 너는. 말을 그렇게 못돼 처먹게 하니까 우리 영민이랑 싸우지. 어차피 이거 우리가 나중에 세상 뜨면 다 니네 집 될 거 아니냐. 영민이가 뭐 그리 대단한 잘못을 했어? 그게 어머니 아들만의 돈이 절대 아니니까 그러죠. 제 돈이 8, 90% 들어갔다니까요. 이거 절도예요, 어머니. 어머니랑 아버님 노후 즐길 돈을 왜 우리한테서 가져가세요? 자식이 아들밖에 없으세요? 아가씨도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하필이면 이때 이웃 애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기 혜빈이 엄마 어디쯤이야? 내가 애들 데리고 우리 집 왔는데 혜빈이가 학교에서도 열이 났대. 지금 애가 기운이 없어. 멀리 있는 거 아니면 한 30분 안으로 올 수 있을까? 결국 저는 얘기를 다 마무리 짓지 못하고 급히 차를 타고 움직여서 왔고 역시나 애는 아프더라고요. 독감으로 입원하고 괴로워하는 걸 보니 진짜 제가 뭘 하고 있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엔 신우가 전화와서 한바탕 전쟁을 벌였답니다. 이걸 계기로 전 정말 단계적으로 시댁의 정이 떨어지고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와, 올케 진짜 너무 당황스럽다. 아니, 올케랑 영민이랑 엄마 아빠 사이에 있는 날에 난 왜 끌어들여? 뭐, 나보고 노후자금 받으라고 말했다며? 나도 지금 엄마 아빠 챙기느라 허리 끊어지는 사람이야. 올케가 뭔데 그래? 아니, 형님은 지금 어머니, 아버님이 완전 꽁으로 그 집 차지하고 계신 거 알면서도 그러세요? 저도 하도 화딱지가 나서 한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그게? 효도를 받으려면 남매한테 받으셔야지 왜 생판 남인 며느리가 모은 돈으로 받으시냐고요? 진짜 환장하겠다. 내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 소리 들을까봐 매 순간마다 그렇게 모든 상황에서 옳게 편 들었어. 영민이도 평소에 얼마나 야단쳤는지 알아? 근데 말을 어쩜 그렇게 하냐, 나한테? 누가 보면 내가 아주 엄마 아빠 다 내팽개치고 사는 사람인 줄 알겠어. 형님, 저 지금 이렇게 감정적으로 노래하면서 뭐 말하고 그러기 싫어요. 전 지금 그 돈 없어진 것 때문에 제정신 아니고요. 돈 받을 때까지 오늘부로 전 잠을 못 자요. 누가 더 힘들겠어요. 그건 영민이랑 둘이 얘기하라고 왜 나한테 그러는데? 남동생이 옳게 돈 훔쳐다가 형님네 어머니 아버님한테 호강시켜드린 거니까 당연히 책임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생판 이웃집 다른 아줌마 붙잡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끄럽게 싸우는데도 남편은 그 망할 전원주택인지 뭔지에서 살림을 차리고 안 나왔고요. 그러고도 다음 날 연락을 안 받아서 뭔가 했는데 믿어지시나요? 형님은 저한테 그렇게 자기도 부모님께 뭔가 했다고 생색을 내더니 그 생색은 바로 시댁 가족 베트남 여행이었어요. 돌겠다. 당신 지금 베트남이라고? 공항? 야, 이게 말이 되냐? 당신 진짜 세상에 무서울 게 없나 보다. 당신도 당신이고, 어머니도 어머니고, 아버님도 아버님이고, 형님도 형님이야. 진짜 다 같이들 어지간히 진상짓 하면서 산다, 정말. 당신 내가 설명한다고 했는데도 가버렸잖아. 이건 엄마 아픈 거 걱정해서 누나가 준비한 여행이야. 이미 3달 전부터 계획했어. 말했으면 당신은 당연히 안 갈 거였잖아. 일단 나 일정 시작해야 되니까 다시 전화할게. 그러고 전화는 끊겼고요. 이런 통화를 하고 난 어떤 여자가 제정신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더 참을 수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제발 이쪽에는 오픈하지 말자, 참자 그렇게 다짐했던 곳에 입을 열고 말았답니다. 그건 정말 최후의 보루였던 저희 아빠였어요. 아마 아빠가 알게 되시는 순간 모든 건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참고 미루고 미뤘던 건데 이제 제 힘으로는 해결이 어려웠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빠는 제정신이 아니셨고요. 당장, 당장 이서방 여기로 불러. 내가 오늘 진짜 다 부수고 뒤엎어버릴 거다. 어딨냐, 그놈의 자식. 아빠, 그게, 저기, 놀라지 말고, 여기 물 좀 마셔. 잠깐만, 일단 물 좀 마시고, 그게,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베트남 여행 가 있어. 3일 뒤에 온다더라고. 뭐? 어딜 뭐가 어쩌고 어째? 이놈의 것들을 그냥. 아빠, 일단은 진정해.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미 결론은 났으니까 너가 선택을 해라. 무슨 선택? 아빠는 뭐를 결심했길래? 아빠는 이때 우두커니 바닥만 보고 계시더니 곧장 다시 고개를 바로 세우고 거칠게 말씀하셨어요. 이혼해라. 아빤 그 말밖에 할 게 없다. 이 말은 정말 제가 이 인간과 쭉 살아오며 가슴에 담고 있던 그 말, 마치 사직서처럼 품고 실제로 보여주진 않았던 말이었어요. 이혼하라니. 정말 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아빠, 나도 그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그놈은 답이 없어. 생활력도 없는 놈이 자기 마누라랑 딸, 아들 생활비 쪽에서 모은 돈을 그냥 감정에 취해서 지 부모한테 쳐 갖다 준 거지? 그놈 새끼 나중에 빚져서 사채 써서 더 사고 칠 거다. 나는 너 그런 꼴 되는 거 못 본다. 지금 상황이 처참하지만 이게 마지막이라고 믿고 싶어. 아빠는 아주 비참한 얼굴로 저랑 눈도 안 맞추고 막상 딸이 이혼길을 걷게 되는 게 속상하셨던지 힘겹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빚, 빚이라니.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정말. 그렇게 들으니까 나도 이젠 그냥 덮진 못하겠다. 안 되겠다. 지금도 빚이 있는 건 아닌지 별 생각이 다 들 정도야, 지금. 좌우지간 너 이혼해. 재산도 어떻게 나누는지 그거나 이제 머리 식히고 알아봐라. 똑똑하게 야무지게 잘 챙겨 먹고 나와.
머리를 식히기는커녕 좀 더 아득해진 저는 주변을 수소문해서 최대한 제 신분을 밝히지 않는 선에서 이것저것 조사해 봤어요. 남편과 결혼 10년을 넘었으니 재산 나누기가 되지만 한편으론 걱정스럽더군요. 이 인간이 전혀 기여도가 없는데도 돈을 반을 나눠야 한다니. 근데 애들은 네가 키울 거 아니야? 저쪽은 애 키울 능력이 전혀 안 되는 거잖아. 키울 생각도 없고. 그럼 그거 그냥 다달이 양육비로 꾸준히 받아먹는다고 생각해. 딴 건 몰라도 양육비는 구렁이 담 넘든 못 넘어가. 이제 법으로 문제되거든. 이런 조언들을 얻어서 전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남편에게 카톡으로 이혼을 선포했고요. 밤에 정말 전화가 불나도록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어차피 다음날 시댁 식구들이 다 우리 집에 들이닥칠 것을 대비하여 저도 만반의 준비를 해두었답니다. 역시 예상한 대로 남편은 사색이 되어 뛰들어오더군요. 멍청한 사람이에요, 정말. 아니면 절 너무 의지하게 제가 제 무덤을 팠던 걸까요? 여보, 진짜 왜 이래? 장난이 너무 심하잖아. 진짜 나 잠을 못 잤어. 중간에 비행기 연착해서 얼마나 똥줄 탔는지 알아? 전화를 왜 안 받냐고. 그리고 이혼이라니. 이혼이 뭐야? 아니, 왜 집은 이 모양인데? 왜 곳곳마다 비어 있어? 애들은 한 번에 그렇게 따다다 묻지 마. 정신 산만하니까. 당신이 말한 대로 이혼 서류 준비했고 작성하면 돼. 이 말하고 있는데 어머니랑 형님도 뒤늦게 막 뛰어서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야, 뭐 하자는 거야, 너? 이혼? 아이고, 진짜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내내 가슴이 쫄아드네, 정말. 옳게. 와, 사람 피 말리는 재주가 있다, 진짜. 내가 여행 가기 전에 그렇게 말했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먹었어? 옳게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혀, 정말.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간다는 사람한테 이혼 통보가 말이 돼? 그러니 저도 우뚝 일어서서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어머니, 자꾸 그렇게 들어놓고 아프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남의 돈 갖다가 표면한 효도한다시고 헛짓하잖아요. 넉넉하지도 않고 가끔 아들이 본인한테 와서 생활비도 빌려갈 정도인데 10년치 적금 해지하고 전원주택 지어준다는 걸 그냥 꿀꺽 드셨어요? 이게 말이 돼요? 뭐?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 가슴이야. 예, 영민아, 나 죽겠다, 진짜. 그런 놀이는 이제 그만 적당히 좀 하세요. 하나도 안 먹히거든요. 전 이혼 결심했고 그 전원 주택인지 뭔지 팔아서 재산 나누셔야 할 거예요. 너 말 더 해봐. 이런 못된 것 같은 이라고. 여보, 이걸 팔라니. 아니, 한 번에 갑자기 이렇게 사람을 몰아붙이는 게 어딨냐고. 저는 그들이 널브러져 있는 곳 위로 이혼 서류를 푹 던졌고요. 더 말하기도 짜증나지만 이렇게 던졌어요. 진짜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본인들 입장밖에 말할 줄을 모르네. 그러니까 나도 내 할 말만 해야겠다. 뭐 끝이 안 나겠네. 남의 돈 꿀꺽 해놓고 못 주겠다 이거지? 나도 살아야겠어. 나도 애들 끼고 걔네 먹이고 살리고 입혀야 되거든. 잔말 말고 돈 얼른 만들어서 나한테 내놔. 아, 여보, 진짜 왜 이러냐고. 저는 제 몫만 받으면 돼요, 어머니. 아버님이랑 그 주택인지 뭔지 계속 엉덩이 붙이고 살고 싶으시면 우선은 팔고 다른 길 알아보세요. 폐지를 주시든지 뭐든 해서 스스로 돈 벌어서 얻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중간에서 아들이랑 편먹고 훔쳐가는 건 아니에요, 진짜. 여기에 달려들고 뭐라 하려는 시모를 막아서고 전 꿋꿋하게 말했어요. 참고로 이 사람 절대 우리 애들 같이 끼고 키울 수 있는 능력 못 되는 거 아시죠? 생활비 그간 계속 안 줘서 제가 일하면서 메꿨어요. 몇 번 주기도 했는데 뒤로 어디다 쓰고 다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애 아빠 자격도 없는 인간인데요. 이러니 신우도 여기서 더 뭐라 하지 못하고 자기 남동생을 흘기 쳐다보더라고요. 그나마 이중 정상적인 편이고 똑똑하게 저에게 따지려면 모든 상황을 파악했어야 했으니까요. 듣다 보니 어지간히 할 말이 없었는지 한숨을 푹푹 쉬어댔어요. 그런 주제에 3억 가까운 돈을 저한테 상의도 없이 낼름 훔쳐간 거예요. 어머니, 솔직히 지금 저한테 몇 번을 빌고 비셔도 모자랄 판에 자꾸 이렇게 죗값 늘리실래요? 여기서 더 깊게 파고들면 결국 엉망진창되는 건 어머니, 아버님이랑 남편이에요. 이쯤에서 제가 그냥 좋게 이혼하고 정리하려는 거고요. 일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이렇게 통보를 했건만 진짜 우리 시댁은 애지간한 인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고 친정에 가 있는 저에게 다음날 신우가 웬 사진만 띡 보내놨더라고요. 그 안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서 링기를 꽂고 있었고 뭐 그렇게 깊은 시름이 있는지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있더라고요. 뭐 어쩌라고 저한테 이런 걸 보내세요?
올케 때문에 우리 엄마 몸져 누웠다고 탓이라도 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죠? 진짜 적당히 쇼를 하세요. 돈 조금이라도 적게 주려고. 아니면 은근슬쩍 이혼은 틀어막으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저 더 부려먹고 뜯어내야 되니까요. 맞아요? 이 말에 신우는 할 말이 없었는지 기가 찼는지 몰라도 제가 맞받아친 말을 읽고 답은 안 하더군요. 결국 저는 굽히지 않고 꿋꿋하게 이혼 진행을 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불응하고 고집을 피워댔고 소송까지 가자는 제 말을 무시하더니요. 제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우리 친정 앞까지 쫓아왔을까요? 선영아, 여보 나왔어. 잠깐 얘기 좀 하자. 장인어른도 계시지? 누나도 당신이랑 얘기가 좀 하고 싶다고 해서 문 좀 열어줄 수 있어? 아빠는 제가 이렇게 전화를 받고 황당해하는 걸 보고 더 놀라셔선 곧장 문을 열어 제끼셨어요. 너 이놈 자식, 그냥 내 눈에 안 담고 곱게 이혼시키는 걸로 끝내려고 했더니 제발로 걸어 들어와. 너 잘 걸렸다. 이리 들어와, 이리 들어와. 아빠는 그 길로 남편을 붙들고 그간 쌓여있던 한을 풀려는 듯 이리 붙잡고 저리 붙잡고 물리적인 행동을 하시는 통에 조금 지켜보던 저는 이건 안 되겠다 싶어 말렸어요. 아빠, 이렇게 풀면 나중에 불리해. 나 곱게 이혼하고 싶어. 그냥 내보내자. 뭐라고? 이놈의 자식을 그냥 진짜. 이때 뒤에서 지켜보던 신우는 말리려고 뛰어들었고 저 설득하러 왔다가 우리 아빠 불같은 성질을 보고 깨갱했죠. 그냥 그 길로 후다닥 도망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고루하고 힘겨운 과정들을 지나서 결국 우리는 모든 상황을 정리하게 됐고요. 이혼하고 재산을 반으로 나누고 양육비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정리를 했어요. 양육비를 이제껏 생활비 주듯이 굴면 애들 못 보게 하는 걸로 안 끝나. 답답하고 지옥 같은 제 2의 인생을 살게 해줄 테니까 명심해. 본인이 뭔 짓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아. 남편은 여전히 절 어떻게든 구슬리면 될 줄 알았는지 늘어졌지만 전 쳐냈고요. 이제 이혼하고 시간이 겨우 조금 지나 안정이 됐어요. 애들 못 보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어머니가 이럴 땐 도움이 되더라고요. 마무리에 제가 하도 윽박질러 내서 그런지 어찌됐건 애들 양육비는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 전원 주택도 팔아버리고 뭐 했는지 몰라도 적금 그대로 돌려받았고요. 같이 넷이 살던 집도 팔아서 반 똑바로 나눴네요. 사실 그것도 그놈 자식 돈이 얼마나 들어가 있냐? 그걸 반이랍시고 지가 뭔 기여도가 있어서 가져가는지 모르겠다만 덕분에 그렇게 생활력 없던 인간이 지금 꼬박꼬박 양육비 주고 있잖아. 내가 볼 땐 그거 깨서 주고 있는 것 같아. 난 이제 그 인간은 신경 끌 거야. 애들한테만 집중하려고. 전 여러모로 마음에 유혹이 있었지만 끊어내고 친정 아빠랑 같이 살지 않고 근처에 따로 집을 얻는 쪽을 택했어요. 그렇게 가까이 얻을 거면 같이 살면서 돈 절약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래도 내 명의로 조그만 집도 있고 자꾸 기댈 데가 없다고 생각해야 나도 더 악착같이 벌어서 애들 잘 키우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아빠가 그간 냉정하게 야단 쳐준 덕에 그 10년 만기 적금도 모으고 했던 거거든. 아빠 딸 열심히 해볼 테니까 응원만 해줘요. 그리하여 전 아이들 학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가면서 정말 바쁘게 살고 있어요. 애들도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가까이에 외할아버지가 계시기도 하고 원체 지들 아빠랑 싸운 정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씩 받아들이더군요. 좌우지간 이제 워킹맘이자 싱글맘이 되었으나 힘내보려고 합니다.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죠. 그럼 모두 감사합니다.